전공 연도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을 시험 문제로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지 않냐. 뛰어라. 계속 뛰어. 무슨 동물 사육하듯이. 발로 집어차면서 침을 해줘보고. 아니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지금 욕하셨어요? 그래 야. 너 무슨 포를 그따위로 빠지다 이제. 휴지를 닦는 거 봐.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오늘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박진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박 기자,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딱 2년 됐는데요. 네.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요. 네. 최근엔 네이버에서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더 충격이었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뒤에야 비로소 이들이 얼마나 직장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알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안타까운 사연들을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포스코 하청업체. 지난달 이곳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김모 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화재 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2달 만에 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 김 씨가 남긴 유서에는 관리자 2명으로부터 받았던 괴롭힘 피해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포스코 현장에서 화재 감시 업무를 했는데 부장과 과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무시했다. 여자라서 일을 못한다고 하며 성추행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숨지기 바로 전날 김 씨는 친한 동료와 통화하며 자신이 느꼈던 모멸감 그리고 괴로운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아줌마 이거 좀 치우자는데요. 발로 집어차면서 이거 치우래 저보고. 되게 언니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이 나를 도대체 뭐로 생각하는지 진짜로 이상했거든. 수시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얼굴 앞에서 욕설과 폭언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거를 쉬는 시간에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그 3분 먼저 들어갔다고. 아줌마가 먼저 작업자들 2명이 남아있는데 들어가고 이제 또 뒤에서 이제 완전히 저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재 감시원 업무가 아닌 과중한 육체 노동 지시도 있었습니다. 파이프 앞에 이렇게 막 혼자 나르고 뭐 하다 보니까 언니 저기였거든. 아니면 물리치료 받구나. 네, 사이로는 처음이에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허리가 진짜 아파 만큼 열심히 하고 다리가 끊어질 거 열심히 했거든.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조롱하는 성희롱까지 당하자 김 씨는 가족들에게 더는 못 견디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막 눈물 흘리면서 너무 수치스럽다, 너무 치욕스럽다, 엄마가 막 견디기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씨는 자신이 감독자 2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 신고한 바로 그날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이 김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노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이 김 씨에게 찾아와 거세게 따지고 나선 겁니다. 회사 측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놓기도 전이었습니다. 당사자 본인 앞에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계급품을 물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2차 가해, 2차 가해. 바로 이날 저녁, 김 씨는 딸들에게 사랑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그동안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없어서 폭언이나 괴롭힘 피해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맞춤 백신데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이제 이거를 농담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저희가 참 깜짝 놀랐죠. 일단 현장 자체도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쫓아다니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죠.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캐디,
즉 경기 보조원으로 1년 넘게 일했던 20대 여성 배모 씨. 지난해 9월 직장에서 당한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휴대전화 속 일기. 이른바 캡틴으로 불리는 캐디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돼 있습니다. 저만 보면 괴롭히듯 장난인 듯 툭툭 내뱉는 말에 수없이 상처 입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더 이상 못 견디고 감당 못하겠어요. 좋아서 시작한 사회생활인데 내가 너무 약했나 봅니다. 배 씨가 당한 피해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직원 수십 명이 함께 듣고 있는 무전기로도 캡틴이 배 씨를 겨냥해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무전에다 대고 윽박 지르는 건 기본이고 그냥 딱 사람들이 들었을 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하냐,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지 않냐, 뛰어라, 계속 뛰어 무슨 뭐 동물 사육하듯이 뛰어 그런 게 거의 뭐 일상이었죠. 참다 못한 배 씨는 관리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정리해 회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이 글을 단 20분 만에 게시판에서 삭제했습니다. 당시 회사 측은 배 씨가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확인되지 않은 인신 공격성 글이 포함돼 있어 삭제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혔어요. 네네. 예, 조장이 전화를 했더니 언니 나 그만둘게요. 그래서 회사 의사를 밝혔고 그 내용에 맞지 않는 인신 약간 공격성 있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거는 거기에 적절하지 않으니까 관련 팀장이 삭제를 하고 이제 자신이 올린 글이 회사 게시판에서 삭제당하자 배 씨는 어머니에게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애가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울고 불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캡틴 좀 뭘 해달라고. 막 나 이거 못 산다 벌써. 그 뒤에 전화를 제가 또 했어요. 누구한테요? 캡틴한테. 그 전화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좀 잘 부탁한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회사 측은 별다른 조사도 없이 배 씨를 그대로 퇴직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배 씨는 약 보름 뒤 모텔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를 청소하던 50대 여성 청소 노동자 이모 씨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을 오르내리며 코로나19로 크게 늘어난 쓰레기들을 치우는 경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 사망이 알려지면서 이 씨를 포함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이 업무와 별 관련 없어 보이는 시험을 치러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조가 폭로한 시험지입니다. 서울대 건물의 준공 연도와 기숙사 개관 연도 등을 묻는 질문이 객관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건물 이름을 영어로 또 한자로 쓰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험을 봤습니다.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동료 한 분은 점수가 공개되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실제 숨진 이 씨가 작성한 시험지입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정확한 명칭을 작성하라는 주관식 문제에 관악사 학생생활관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답은 관악학생생활관인데 관악 뒤에 사자를 붙였다며 오답 처리됐습니다. 숨진 이 씨의 남편 역시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로 함께 일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힘든 청소일에 시험까지 보게 돼 크게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연도를 사전에 무슨 교육을 받든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를 해서 예, 많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달 새로 부임한 기숙사 관리팀장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이런 시험을 보게 한 겁니다. 팀장은 또 다른 팀원에게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성문도 쓰게 했다고 합니다. 반성문을 쓰래요. 글을 잘 모른다 그랬더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준다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나고 화통이 나서 너무 고치해가지고선 몇시간이 그냥 데려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게다가 회의에 올 때는 남성은 정장에 구두, 여성은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참석하라며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노조는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팀장의 직장 갑질까지 더해지면서 이 씨가 심한 과로에 시달리다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나가기 귀찮고 코로나 무서우니까 시켜 먹어요. 그 시켜 먹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하지만 서울대는 처음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대 학생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독한 특정 관리자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은 직무 교육이었고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결과도 개인별로 배부해 모욕감을 유발할 이유도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개입해 일이 엉뚱하게 흘러간다며 현재 드러난 사실로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어렵자 중간 관리자의 갑질 프레임에 좌표가 찍힌 거라고 했습니다. 또 시험 문제를 낸 관리자는 얼마 전 우수 직원으로 학교 표창까지 받았다고 두둔하며 언론과 정치권,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학생처장은 이 글을 SNS에서 삭제했습니다. 서울대는 일단 해당 팀장을 업무 배제하고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직장 내 갑질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악 학생생활관. 아니 뭐 저도 한자로 못 쓰겠습니다. 이게 이 근무하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 기자, 네. 지금 우리가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안에는 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소위 갑의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는 갑질, 또 따돌림, 과중한 업무, 부당한 인사평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터에서 일어나는 갑질을 보면 가해자가 직장 상사가 아닌 경우도 많지 않아요? 네, 최근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IT 기업 종사자들의 피해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엔 가해자도 다양해지고 피해 양상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저녁 7시. 한 50대 남성이 지하철역 주변을 서성입니다. 4년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한모 씨. 이른 저녁부터 배차 지시, 이른바 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예, 남산타운 가시죠? 지난달 초, 한 씨는 자신이 잡은 배차 콜을 취소하려고 대리운전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리운전 고객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도저히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저기 이거 콜 빼주세요, 그냥. 아니, 야, 장난하나. 다짜고짜 업체 대표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욕하셨어요? 그래, 야. 너 콜을 그따위로 타, 야, 그따위로 콜 타지 말라. 되게. 이렇게 대리운전 업체 사람들에게 자주 폭언을 듣지만 문제 대리기사로 찍히면 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꾹 참아왔다고 합니다. 감히 대항을 못해요. 대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락이라는 걸 걸어요. 그래서 그 다른 업체 사장들한테 전부 다 통지를 보내서 이 기사는 자질이 부족, 이 기사는 뭐 대처 부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공개 창에다가 다 띄워서 이 기사가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게 무서워서 다른 기사들은 다 그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순응하고. 한 씨는 이번엔 참지 않고 업체 대표의 욕설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는 시민단체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대리운전 배차를 받는 건 포기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한 20대 젊은 남성이 환갑이 다 된 아버지뻘 경비원에게 다가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뭐했냐?
아파트 니 있어? 니 돈 있어? 씨 모자란 계속 해봐라. 진짜가 지금 내가 봐줄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도 계속됩니다. 어디 가서 동네들 돈도 못 벌고 어디 빌 붙어 있다가 맨날 옮겨다 여기 애비 아직 살아 있어? 이 남성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아파트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27살 이모 씨.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에어컨을 고쳐달라, 가게 앞을 순찰해달라, 이런 식의 민원을 한 뒤 빨리 들어주지 않는다며 경비원들을 찾아와 반복적으로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 입주민이다 이 가서 고치라고 내가 민원을 넣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될 건 내가. 참다 못한 경비원은 경찰에 이 씨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관리실로 찾아와 경비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런 이 씨의 행동을 못 이겨 최근 3년간 이 아파트에서 5명의 경비원이 그만뒀습니다. 내가 약간 잘못하고 실수한 거를 인정하면은 30분에 이제 그 말이 끝나는 거야. 네. 어떨 때 길 때는 2시간 반까지 잡고서 꼼짝 못하게 하고 부동산으로 계획을 드려야 돼.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거 왜 움직이냐고 X라고. 똑바로 서라고. 스트레이트는 입주민 이 씨가 한다는 가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 변호사님. 동생분은 직접 뵐 수는 없고요. 고소장이 접수된 후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결국 이 씨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사는 욕설과 막말을 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는 이런 폭언과 욕설,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초등학생만도 못하냐. 학력을 전반적으로 비하하는 이러한 모욕적인 발언들에서부터 군인들처럼 내가 시키는 건 너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방식의 상명하복, 그리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욕설이나 폭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꼽히는 IT 기업 종사자들은 어떨까? 신발과 의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 지난해 6월, 무신사는 솔드아웃이라는 자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소비자들이 한정판 옷과 신발 등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플랫폼으로 출시 채 1년 만에 100%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개발한 개발 책임자 추모 씨. 추 씨는 2년 전 무신사의 임원급 개발 책임자로 영입됐습니다. 너처럼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계속 운영을 해줘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오퍼를 받고 들어오게 된 거죠. 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6개월 동안 사실상 휴일이 없는 과중한 업무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업무의 강도가 이렇게 심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개발하려면 사람들 얼마나 갈아놓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죽겠다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추 씨는 지난해 말 운전 도중 갑자기 뭔가에 부딪힐 것 같은 극심한 공포감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공포감에 병원을 찾아서 받은 진단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발생했고 6개월 이상의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된 지 한 달 뒤 갑자기 무신사는 추 씨에게 회사를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해고가 아니거든요. 제안을 드렸던 거는 해고는 일방적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합의를 하자고 한 거잖아요. 스트레이트는 무신사 측에 추 씨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이유를 질의했습니다. 무신사는 추 씨가 업무 능력 부족과 관리 감독상 과실로 더 이상 개발 조직 리더 역할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추 씨 자리에 새로운 책임자가 합류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측은 추 씨의 공황장애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스트레이트의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유급 휴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죠. 네가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무능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서 계속 제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죠. 최근 급성장한 IT,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인사평가, 또 퇴사 압박 등을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판교 지역에 위치한 대형 IT 기업 직원 8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0%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축적으로 빨리 성장해서 조직 문화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혁신 성과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내부적으로 인사 혁신까지는 리더십 혁신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원인으로 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급성장한 IT 기업들이 이 조직 관리 면에서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저는 이 지적이 참 와닿았습니다. 네. 또 어떤 직장이 됐든 저런 욕설과 폭언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출근길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사실 직장 내 스트레스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장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근무하는 동안 또 퇴근하고 집에서 쉬는 동안 몇 가지 건강 관련 수치를 측정해 봤는데요. 문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최근 국내 게임 업계 5위권으로 급성장한 모 게임 개발사. 이 회사 소속 10년 경력의 웹 디자이너 2명은 최근 회사 측으로부터 퇴사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속 상사가 바뀐 뒤 인사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연속으로 받았고 결국 그 윗선에서 두 사람에게 권고 사직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권고의 의미도 있어. 권고의 의미도 있고, 이 사람들이 너 싫어해. 너 어쩔 거야. 내 의미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그러면 시작할 수 있는 게 있고. 권고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그 뒤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두 사람의 주장입니다. 하나하나 다 막 싫으신 거예요. 아니잖아, 막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좀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의 디자인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 혹은 뭔가 모든 능력이 너네 연차 대비 부족하다. 이런 괴롭힘 때문에 이 게임 업체를 퇴사했다는 전직 직원도 있습니다. 뭐 실력이 없잖냐. 네가 이게 무슨 실력이 뭐 연차 대비해서 이게 실력이냐. 근데 인격적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 같은 거를 잘 하거든요. 그런 무시당하고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사람 무시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게임 회사의 디자이너 두 사람. 그리고 국내 유명 IT 업계에서 13년째 일하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1년간 심리치료를 받은 김모 씨. 스트레이트는 이대 목동병원의 협조를 받아 이들 3명의 건강 관련 수치를 48시간 동안 측정했습니다. 세 사람은 48시간 동안 소형 혈압 측정계를 몸에 부착하고 생활했습니다. 직장에 출근해 일할 때 그리고 귀가에 휴식하고 잠잘 때도 이 측정계를 계속 부착했습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 수치 측정을 위해 이틀 동안 아침, 점심, 저녁 3차례 타액 검사용 솜을 씹은 뒤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먼저 혈압 변동 측정 결과 정상적인 경우엔 낮에 일할 때보다 밤에 잠을 잘 때 혈압이 10에서 20%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험 참가자 3명 모두 밤에 잠을 잘 때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혈압이 적정하게 떨어져야 그만큼 이제 그 교감신경계 활성도가 줄어들고 부교감이 활성화돼서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그만큼 풀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게임업체 직원 A씨의 수축기 혈압. 출근해서 일한 낮 시간 평균 혈압은 125. 그런데 취침 시간 평균 혈압은 128이었습니다. 오히려 취침 시간에 혈압이 더 높게 측정됐습니다. 낮 시간의 스트레스 상태가 잠을 잘 때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뜻입니다. 이게 낮에 각성된 교감신경이 충분히 이제 자는 동안 충분히 휴식이 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출근하는 날 아침, 잠에서 막 깰 무렵에는 혈압이 131에서 149, 비정상적인 수치까지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출근을 앞둔 시간, 스트레스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 결과.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속에서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콜티졸 분비량을 측정해 본 겁니다. 그런데 측정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거의 분비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 호르몬이 이거 지금 거의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저희가 0.054 정도가 우리가 이 기계로 잴 수 있는 최악값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도 안 나왔다. 아예 안 나왔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아침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비교적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다 서서히 줄어들어서 낮 시간을 지나면 40% 정도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유명 IT 업체 직원 김모 씨의 호르몬 측정 결과입니다. 아침에는 0.356 마이크로그램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정상인이라면 낮 시간이 되면 40% 정도만 줄어들어야 하는데 김 씨의 경우 아침에 5분의 1 수준인 0.065 마이크로그램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기계로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수치의 호르몬이 분비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돼 이미 스트레스 호르몬이 고갈돼 버린 사람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호르몬이 나오질 않아요.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너무 그동안 많이 써서 이제 더 이상 쥐어짜서 나올 게 없다. 반응이 잘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설문조사에서도 세 사람 모두 직장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게임 업체 직원 A씨는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이 위험한 수준이었으며 직원 B씨 역시 불안과 적대감에서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좀 더 계속되면 건강상에도 분명히 내심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우리 흔히 내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풍이나 협심증,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과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과로사가 아니라 직장 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내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건강상의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소속 웹 디자이너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해당 게임 업체는 자체 조사 결과 상사들의 괴롭힘은 없었던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인사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인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분들은 그걸 다 써서 말라버렸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앞서 전문가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과로가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뇌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병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작할 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년 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온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법 제정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규정에 빈틈이 많다 보니 피해자들은 회사에 신고한 걸 후회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공개된 영상입니다. 자신의 회사 직원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이 남성. 직원들을 폭행하고 생마늘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갑질을 일삼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입니다. 양 전 회장의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2019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전남 진도군의 한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5년 넘게 운전 일을 해온 박모 씨. 박 씨는 함께 일하는 복지센터장과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남도청 인권센터에 신고했습니다. 폭언과 함께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12시 좀 안 돼서 들어갔는데 다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원들이랑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남자 직원 한 분이 밥 없으니까 나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서가 맛이 아니라 정말 그때 기분이 진짜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웠어요. 도청 인권센터는 괴롭힘 피해가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복지센터에 권고했습니다. 운전원인 신청인한테 너 아니면 이호차 이제 무시하는 인격적인 모독적인 이런 말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을 배제한 것이 괴롭힘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복지센터는 석 달이 지나도록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행을 하지 않는지 직접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애초에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강압적으로 가고 있어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것이 없어요. 도청 인권센터가 강압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니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지센터는 오히려 괴롭힘 피해를 도청에 신고한 박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복지센터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복지센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버텨도 현행법상 전남도청이 이 복지센터를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가리키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복지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4명뿐, 즉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안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든 행정명령을 하든 그 법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그럼 진도군의 입장은 그거예요? 네.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인 약 455만 명.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직장인들은 월급을 타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지난 4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 회사 대표가 이 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리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직원 K씨를 부당 전보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과장에 대해선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다치게 한 사람 장본인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나몰라라 뒷전을 사장님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거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자, 즉 회사 대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힘 발생을 한 경우에 어쨌든 사용자가 적절하게 조사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규정들을 두고 있죠. 하지만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사용자의 그러한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고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최근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더라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이나 아니면은 사용자의 그 인식 전환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좀 요원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과 제도는 같이 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돼야 되고 아니면 사람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빈틈투성이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해도 불이익 없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면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5월 동남아 K신문 열풍편에서 신문 유료 발행 부수를 부풀리는 일간지와 ABC 협회의 문제점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논의 끝에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0월부터 신문에 정부 광고를 실을 때 ABC 협회의 유료 부수 자료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When we were kids out in the open with our fears under the horizon, breathing fresh air out at Eastern, that freedom we lost somehow.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벌써 50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BC 아나운서 허일후고요. 네, 진행 맡고 있는 성장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취재 기자 박진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제 옆에는 이제 직장갑질 119의 오늘 오진호 집행위원장님께서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와주셨습니다. 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또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였는데요. 일단은 뭐 직접 이야기들을 제보도 받으시고 피해 신고도 받고 계신 입장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현실 실태가? 사실 직장갑질 119는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랑 이메일로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갑질이나 괴롭힘 제보를 받는데요. 네. 정말 천태만상에 어쩜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 주에 들어왔던 제보들 중에 또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격리 업무를 보시는 분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네네. 이분이 입사하자마자 성형수술해라, 지방흡입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상사들한테 들었던 거죠. 심지어는 이제 격리 업무를 하면서 이제 계산 같은 걸 할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하다가 좀 틀리면 너는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애가 여기 왜 왔냐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미화하고 계속 성형해라, 뭐 라식해라, 지방흡입해라, 언제까지 해라 이런 얘기들을 상사들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고 지난주에 왔던 제보로 기억하는데요. 예. 사장이 직원의 뭐를 문제 삼냐면 성희위원제를 문제 삼아요. 네? 향 나는 거? 예. 어떤 상황이냐면 직원이 사장한테 뭐 보고를 하러 가는 거죠. 네. 보고를 하러 사장실에 들어가면 사장이 뭐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안 씻고 다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아니 뭐 특별한 거 없다 그러니까 집에서 섬유유연제 뭐 쓰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야, 미치겠구나. 와이프한테 섬유유연제 바꾸라고 그래라 이런 얘기를 이거 볼 때마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제보자분이 섬유유연제를 바꿨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덜한데 이번에 또 다른 것들 예, 뭐 회식 자리에서 태도나 이런 것들도 이후에 문제 삼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황당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에 문제가 있다든지 능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사실 인사평가라는 게 모든 직장에서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맞습니다. 정당하게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축에 따라서 뭐 승진의 누락을 시킨다든지 뭐 고과를 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에 의한 어떤 뭐 징계이든 뭐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걸 시비 걸어가지고 괴롭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은 점점 더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이런 천태만상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행위들은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거든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뭐냐면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지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벌어지는 것을 뜻하거든요. 네.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어떤 업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뭐 경위서를 쓰게 한다든가 어떤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한다든가 인사평가에서 어떤 문제가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욕을 한다거나 비하를 한다거나 앞에서 뭘 집어던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다 직장 내 괴롭힘이고 이 법이 만들어진 건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런 황당한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갈 길이 좀 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직장 드라마 보면요 가장 이제 클리셰처럼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서라고 썼어! 이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직장 내 이제 괴롭힘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보고서 다시 써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왜 꼭 이렇게 난리냐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동안 받으셨던 좀 사례 중에 이게 과연 진짜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싶은 거를 한 가지 정도만 좀. 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섬유유연제도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어떤 회사에서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들에게 무엇을 시키냐면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자기가 한 실수를 목에 칼처럼 차게 해서 조회 시간에 서 있게 하는 이러한 갑질 제보가 있었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칼 갑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와. 이런 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와, 또 이거는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2019년도 정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보자분께서 얘기해 주신 게 되게 수줍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막 자기가 겪은 갑질을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제가 겪은 건 갑질도 아니네요. 그냥 참고 지내도 되겠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사장님이 식사할 때 젊은 여직원들이 턱받이를 해드린다고. 뭐를 턱받이 이렇게 뭐 행커치 같은 거겠죠 뭐. 이거를 가서 매줘야 된다고? 네. 직원들이 사장님 출근할 때 다 같이 나와서 도열해서 인사하고 점심 때는 턱받이 해주고 이러는데 자기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이방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거 보고 다 빵 터진 거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나. 아니 초등학교 들어간 제 조카도 안 해요 그런 거. 그렇죠. 턱받이를 회사 사장이 아니 근데 일단은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이 보호를 못 받고 계속 이런 상황에 처해져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짚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직장 갑질은 뿌리가 너무 깊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제도가 미비하다. 이 두 가지를 좀 들고 싶어요. 법이 있긴 있는데 미비하다. 네, 있지만 미비하다. 뿌리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왜 벌어지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특정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성과주의 문화, 뭐 유교 문화, 다양한 우리 사회에 되게 뿌리 박혀 있는 악습적인 문화들이 직장에서 드러나는 과정들인 거죠. 몇 년 전에 한 은행에서 신입 행원들 대상으로 막 행군시켜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그 은행이 행군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군사 문화가 이제 발현된 거죠.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갑질을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화적인 것들은 사실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한국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라든가 유교 문화는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숨에 일소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는 법이랑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 직장 갑질 제보를 보면 신고했는데 되려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 괜히 신고했다. 이런 얘기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껏 용기 내서 노동부 찾아갔더니 근로감독관이 이런 걸 왜 갖고 왔냐. 그러면 나도 가해자냐. 이런 것까지 다 가해라고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나도 가해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한테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고, 근데 용기 내서 신고하거나 뭘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사실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 해결되지 않냐, 왜 계속 벌어지냐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업무 지시를 하는 입장에서 나는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이 업무 지시를 받은 친구가 이걸 괴롭힘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억울하다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런 거는 사실 시시비비를 다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정의가 있는 것이고, 네. 이 정의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여서 그 사안이 괴롭힘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몸에 배어있는 행동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걸 직장 갑질 감수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가 실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 보면 이런 거에 대한 느끼는 감각이 완전 달라요. 급한 업무가 있으면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있다. 이건 상위 관리자랑 일반 사원의 감수성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직 내에 계속 묻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괴롭힘 교육을 간다거나 가해자들의 전화를 받거나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도 뭔가 억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보면. 그런데 그것은 이 시대의 변화, 그리고 이런 세대 차이, 그리고 사회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본인들이 잘 못 따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고, 이런 걸 또 잘 따라가는 게 지금 시대에 또 적응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더 이상 이전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식 같은 게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연차가 중간 관리자 연차가 되어가고 있다 보니 저희 아나운서 국장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지, 외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지, 외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괜찮았던 게 지금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로 해서 외우시는 게 사실 맞지 않을까. 맞습니다. 굉장히 그거 중요하고요. 배려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젊은 직원들만 뭘 배워야 된다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뭐 워낙 오래 사시는데 고령화 사회니까 계속 배우셔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어떤 혁신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조직 생활을 할 때 어떤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 내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또 사실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로 좀 살짝 웃으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정말로 좀 심각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꺼트리는 그런 일들도 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서울대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아주 컸지 않습니까? 청소노동자와 관련된 이슈였는데, 학교 측의 이제 주장은 그런 거예요. 외국인 학생들, 유학생들의 안내를 위해서 한자와 영어를 물어본 것은 뭐 쓰게 한 거다. 이런 해명들 좀 보시면 어떠세요? 보시고 뭐 느끼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서울대에서 해명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떤 모욕감을 줬는지, 그 사람의 존엄을 얼마나 깎아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 아닌가.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배워야 되고 공감해야 되는 것들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들이나 많은 공공기관들이 갑질이나 괴롭힘 문제를 겪었을 때 피해자의 고통이나 어떠한 공감 혹은 인권의 문제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업무적으로 사무일 처리하듯이 하는데, 계속 그렇게 처리하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좀 조직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좀 같이 고민하고 이런 태도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분만 그 시험을 본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시험을 봤을 거고 그 청소노동자분들도 많은 고통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좀 이제 반론을 들어갔어요. 담당자들 만나보고 실장 만났는데 되게 그 감수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절실하게 느껴졌던 게, 우리 처우가 아주 좋다. 소위 말해서 삼성이라고 한다, 우리 직장은. 그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력이 떨어지고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만약에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직장갑질 119 같은데 신고를 일단 했어요. 뭐 제보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보내주신 제보자분들이 보내주신 내용들을 상담하는 게 1차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어떤 게 위법하고 어떤 게 위법하지 않고 위법한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시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런 걸 이제 차분히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외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언론에 알릴 수 있다면 언론에 알리고 네. 물론 당사자의 동의하에 혹은 노동부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면 노동부에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이런 식의 좀 공론화하는 일들 두 가지를 저희 직장갑질 119에서 대신해서 신고를 그 당국에 해주는 겁니까?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내를 해준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일단은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아까 지금 근로감독관도 그런 멘트를 하더라. 실제로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이게 이 아픔이 치유가 되고 구제가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계속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건 노동부의 태도인데요, 사실은. 긴급 상황이잖아요. 괴롭힘 때문에 매일 연이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인데 사실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심각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하면 뭐 특별 단속기간을 갔든 특별 점검기간을 갔는데 노동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장갑질과 설문조사 여론조사 해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에 1명이 괴롭힘을 겪고 그 괴롭힘 겪은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은 이 괴롭힘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직장인 10명 중에 1명은 심각한 괴롭힘을 겪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이 심각한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노동부가 해야 되는 거는 빨리 우리한테 신고하셔라. 어떻게 신고하면 되고 이거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구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걸 일단 밝혀야죠. 그렇죠. 행정기관의 그런 노력이 사실 굉장히 많은 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지금 노동부가 충실히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약간 반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큽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오진호 집행위원장 직장갑질 119에서 나와 주셔서 필요한 얘기들 그리고 또 우리가 와 진짜 상상도 못할 얘기들이네요. 저는 섬유유연제도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진짜 최고네요. 이건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이거는 그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 사실 바라는 건 우리 오진호 위원장님께서 할 일이 없어지셔야 좋은다는 건데. 네. 저는 또 일하러 지금 갑니다. 이거 네. 아,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스트레이트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또 공분하시고 또 그리고 또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진호 직장갑질 119 집행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사실은 이게 저희도 어찌됐든 직장이고 그렇죠. 이게 직장 문화가 사실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자고 했고 또 예전에 왜 처음에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는 아니 그거 뭐 그냥 농담하는 걸 가지고 뭘 그래 라고 했던 게 이게 정말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일로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도 사실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좀 한번 되짚어보자 이런 취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좀 반성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실 때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감수성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얘기들은 요즘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제 위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까지 연차가 쌓였기 때문에 지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갑질인가 또는 뭐 괴롭힘인가 부당한 지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잘 몰라요. 몰라서 저지르는 뭐 잘못이라든지 괴롭힘이라든지 심하게 나간 범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아이템을 좀 보시고 나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내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지 이런 감수성을 조금 민감하게 촉을 좀 가다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부당하다 내지는 불편하다를 말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일단 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맞습니다. 예. 네. 모르고 했을 때 바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아 선배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너무 제가 속상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놈 봐라가 일단 아닌 게 되게 중요해요. 아 네가 그렇게 그래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너는. 그냥 오케이 미안하다. 내가 좀 말이 좀 과했다. 근데 내가 나도 주의할게. 이렇게만 가도 그렇게까지 상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예. 이 아이템을 보면서 이번 아이템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제도만 가지고도 안 되고 네. 사실 마인드의 변화만 가지고도 안 되고 두 개가 같이 가야 같이 가야 되는 돼. 거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그런 측면이 강하다. 네. 사실 뭐 오늘 여러 가지로 조금 뭐 공분할 만한 정말 화가 나는 아이템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역시 서울대 청소 관련은 너무 좀 불쾌하고요, 분노하고요. 아니 유학생들 안내를 위해서 한자와 영어를 쓰라고 하셨다는데 유학생이 한국에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한국어로 써야지. 아니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영어로 도미토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한테 가서 한국어로 기숙사 그러면 그분이 아 기숙사 이렇게 알려줍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저는 그 해명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실은 그 감수성이라든지 마인드가 담겨 있는 거죠. 아니 한국어 배우러 한국 왔으면은 기숙사는 자기들이 한국어로 쓸 줄 알아야지. 청소 노동자분의 업무의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외국인 학생들이 왔을 때 길을 물어봤을 때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그걸 시험까지 봐야 되는 정도의 사안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끝인 상황인 거죠, 사실은. 너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또 황당했던 그 마포 경비원 갑질 사건. 네네. 이분은 약간 뭐 재판 중이시라니까 뭐 더 심한 말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언행이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좀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끝까지 안 밝히시는 거예요? 네, 저희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 건물 지하 1층에 이제 상가를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찾아갔더니 뭐 말 못하겠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전화해봤더니 변호사도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재판에서 밝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안 밝히고 뭔가 있어요. 근데 정당한 이유라는 게 정당한 이유가 아무리 있어도 그렇죠.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정도까지 용인될 만한 정당함인가? 그런 게 세상에 있나? 불구대천의 원수다. 뭐 이제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원수가 그렇다고 치면 경비원분들이 5분이 나가셨거든요. 다 원수인 거예요, 그러면. 아, 그게 이제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5분의 경비원분들은 정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이런 걸 아픔을 겪고 이제 일까지 그만두셨는데. 그렇죠. 결국 뭐 재판에 가봤자 업무방해 혐의였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럼 뭐 끼키야 뭐 벌금 얼마 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도 걱정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문화가 좀 사실은 바뀔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 여러 번 기사를 통해 봤잖아요. 뭐 주차 문제로 한마디 했더니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차 그냥 갖다 놔버리고 뭐 12시간 동안 막아버리고 이게 일반적이지는 분명히 않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걸 텐데 그 가장 유명한 격언 있지 않습니까?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건 그 알량한 뭐 돈 몇 푼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그 지위를 얼마나 그것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사건, 양상의 사건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 현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병리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근데 사실 아이템 자체가 취재하면서도 너무 좀 마음 무거워지고 화도 나고 좀 이랬을 텐데 좀 취재하면서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박진영 기자.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했는데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저희 취재해서 나갔는데 오히려 징계를 받으신 분도 계셨잖아요. 구제는커녕 오히려 징계까지 받으신 그런 분들 뵀을 때마다 좀 더 안타깝고 뭔가 빨리 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에서라든가 뭐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또 스트레이트 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사실 저희가 기자들에게 호를 좀 붙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 삼천 이주수 기자에 이어서 박진준 기자의 호가 계란판 박진준 기자라고 지난 보도가 결국 ABC 협회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됐습니다. 상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수상은 우리가 얼굴 보고는 축하 못 해줬으니까 이건 뭐 축하할 일이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보도죠. 아까 클로징 멘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성과가 제도적 성과가 그렇죠. 이루어졌어요. 취재 기자로서 이 논의에 되게 중요한 화두를 던진 입장에서 좀 뿌듯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 보도 이후에 들리는 얘기들로는 아직도 파행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회장이 어떻게든 다시 그 유료 부수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여전히 100만 부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부자한테 들었는데 다행인 게 그나마 이제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는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신문업계에서 자기네들끼리 그 통계 내고 발표하고 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때 우리 박준준 기자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정부의 광고를 집행할 때 이 신문에는 얼마 줄 것인가, 이 신문에는 얼마로 책정을 할 것인가, 단가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의 기준이 되는 게 ABC 제도가 조사했던 유료 발행 부수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주장이었고 취지였거든요. 취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부분은 신문 광고에 정부 광고의 그 단가를 책정하는 데는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ABC 협회로 들어가는 그 지원금 거의 뭐 수십억 원대 이 지원금도 중단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각 신문사들이 그렇다면은 사실 이 ABC 협회를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가장 큰 메리트가 이제 ABC 협회에서 인증해주는 유료 부수였는데 그게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또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뭐 단체를 하나 만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개정이 되고 움직임이 있다니까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넣지도 않고 무용지물이 단체가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정부 보조금 자체도 없어져 버린다면 굳이 그 협회를 유지할 이유는 별로 없어. 사실상 붕괴다. 대신 이제 ABC 협회에서 발표하던 유료 발행 부수를 대신할 수 있는 뭐를 정부 만들려고, 광고 집행에 근거가 되는 어떤 인덱스가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그걸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라. 클릭수나 맞습니다. 페이지비나 페이지비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또 우리 박진준 기자의 취재가 또 이런 그 제도적 이 성과를 내는데 또 중요한 어젠다를 또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기자로서는 보람이죠. 그럼요. 자, 그러면 벌써 50번째 스트레이트 후 이제 여기서 인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제가 하면 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너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상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